제4권 영웅의 길 제28장 이극의 반격. 백적 진원공의 둘째 아들 중이가 망명해 간 곳이다. 백적 임금의 성은 호씨. 중이의 외숙인 호모, 호원 형제와는 같은 부족 출신이다. 임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임금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라 개념보다는 취락 개념이 더 강했다. 따라서 임금이라는 말보다는 수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백적 수장은 진공자 중이의 망명을 환대했다. 그 덕분에 중이와 그 가신들의 생활은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런데도 중이의 얼굴 한 구석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어찌되었거나 아버지 진원공의 잦은 명령을 거역하고 달아난 망명객이 아닌가.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그러나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우울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또한 언제 여의파가 보낸 자객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늘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중이는 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가신단은 탄탄하고 막강했다. 포성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중이를 위해 충성을 맹세했다. 장차 진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은 중이 공자뿐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이러한 결속력과 충성심은 백적 부락으로 망명한 이후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가신단을 이끌어가는 주도 인물로 부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호원이었다. 호원은 중이를 백적으로 망명시킨 주인공이다. 진나라 대신이자 국구인 호돌의 아들이자 호모의 동생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호원을 구범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호칭은 중이로부터 비롯되었다. 호원은 중이의 외숙, 구란 장인이란 뜻도 있지만 외숙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중이는 어릴 적부터 여기에 호원의 자인 범을 붙여 구범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따라 그의 가신들도 호원을 부를 때 구범이라 하였다. 그런데 가신들은 호원의 조카가 아니므로 발음이 같은 구를 갖다 붙여 구범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본래 현사의 기질이 농후한 호원은 백적으로 망명한 이후 눈에 띌 만큼 중후해지고 사려가 깊어졌다고 한다. 백적 수장이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망명 생활은 외롭고 고달픈 법이다. 이러한 망명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호원이었다. 이를테면 그는 사나이로서 의리와 인격 그리고 무게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호원은 자연스럽게 가신단의 중추 인물로 떠오르며 자신이 지닌 가치를 더욱 빛내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호원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무슨 때를 기다린단 말인가? 참을성 없는 젊은이들이 조급증에 안달할 때면 호원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그들을 다독였다. 천하가 손 안에 들어올 때. 하하하. 어때 멋지지 않은가? 호원이 창공을 향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면 젊은 망명객들도 암울함을 잊고 천하가 정말 손 안에 들어올 것만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호원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연신 백적 부락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살폈다. 뭐야, 염탐인가? 염탐? 그렇지, 염탐은 염탐이지. 미녀 염탐 말일세. 또다시 호원 특유의 맑은 웃음이 창공에 울려 퍼졌다. 그랬다. 호원은 이곳저곳 부락을 돌아다니며 적족 처녀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이 공자를 시중둘 여자가 필요하다. 호원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중이의 얼굴 한 구석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였다. 소실인가? 뒤늦게 중이 가신단에 합류한 조쇠는 눈치가 빨랐다. 그런 셈이지. 호원은 순순히 수긍했다. 중이는 지금까지 2번 상처했다. 첫 번째 부인은 서영이라는 여인으로 멀리 동쪽 서나라 제후의 딸이었다. 그러나 서영은 일찍 죽었다.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은 복길이라는 여인이었다. 진나라 대부의 딸이었다. 하지만 그녀 또한 포성 땅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그 후 중이는 줄곧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가신단이 충성스럽다 해도 40이 넘은 중년 사내의 외로운 잠자리를 해소시켜줄 수는 없는 일. 호원은 바로 이 점에 생각이 미친 것이었다. 그렇다고 중이에게 대놓고 첩을 두시지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단 맞춤한 여인을 골라놓고 나서 들이밀면 중이도 모르는 척하고 여인의 잠자리 시중을 받으리라.
그러나 호원이 아무리 백적 부락을 둘러보아도 중이에게 권할 만한 처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를 어쩐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호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을 백적 수장이 눈치챘다. 수장 역시 망명 공자인 중이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참이었다. 사냥을 나가보지 않겠소? 사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여인 사냥 말이오. 그제야 호원도 수장의 말을 알아채고 싱긋 웃었다. 맞춤한 사냥감이 있어야지요. 산 너머 불악에 소문난 미인 자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소. 쉽게 내주겠습니까? 가서 뺏어오면 되는 것 아니겠소. 호원의 진지함에 비해 수장의 표정은 너무나 장난스러웠다. 산 너머에는 장구여라고 하는 적적이 있었다. 성은 외씨. 백적과는 오래전부터 앙숙인 부족이었다. 백적 수장은 바로 그 장구여를 치러 가겠다는 것이었다. 적적 족장의 딸이겠지요? 물론 얼마 전 장구여에게 기습을 당한 적이 있소. 진 빚은 갚아야겠지. 그대도 함께 가겠소? 재미나겠군요. 선지는 위주와 더불어 중이 가신단 중 가장 싸움에 능한 젊은이다. 한때 그의 할아버지 선우가 포기할 만큼 불황배짓도 서슴지 않았으나 두뇌가 명석하고 자신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나이는 27세였다. 호원이 선진을 부른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용사의 칼은 언제든 뽑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진은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바라보다가 그것이 전투임을 눈치채고 활기를 띄었다. 수장의 말대로 호원은 사냥 나가는 기분 이상의 각오는 아니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었다. 이미 40을 넘긴 중후한 인품의 호원으로서는 백적 수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리라. 공자 중이의 여인이 될 처녀가 아닌가. 미모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며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부침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적족의 주요 전투 수단은 말이었다. 백적 수장은 기마대를 편성하고 열양 산맥의 높은 산길을 달려 올라갔다. 말타기에 익숙지 않은 선지는 돌투성이 길에서 두어 번 낙마했으나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말에 올랐다. 할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군. 호원은 선우의 용맹함을 떠올리며 내심 감탄했다. 백적의 기마대는 서쪽 산기슭을 내려가자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적적인 장구여 불악은 느닷없이 기습을 당한 셈이었다. 선지는 자진하여 선봉에 섰다. 첫 번째 불악을 그렇게 점령한 백적 수장은 일단 행군을 멈췄다. 이번 출전의 목적은 미녀 사냥에 있지 않은가. 의아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호원에게 수장은 유난히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불악을 마구 유린하면 큰 싸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없게 되고 장구여 족장의 딸을 진상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그 웃음은 말하고 있었다. 노련하다. 호원이 감탄하는 사이 백적 수장은 장구여 족장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협상하려면 성의를 보여라. 헌상품은 양곡 열수레와 그대의 두 딸이다. 장구여 족장은 멈칫했다. 양곡 열수레는 보내겠다. 하지만 내 딸은 곤란하다. 우호적인 사이라면 모를까? 앙숙이나 다름없는 백적 수장에게 사랑하는 두 딸을 인질로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짓밟을 수밖에. 분노하는 백적 수장의 앞을 호원이 가로막았다.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에 올라 단신으로 장구여 불악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단판이었다. 호원은 장구여 족장을 만나자마자 나는 진나라 호원이라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 소개를 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백적 수장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중이 공자요.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장구여 족장은 기가 막혀 두 눈을 부릅뜨고 호원을 노려보았다. 호원이라는 사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진나라 공자들의 동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었다. 특히 다음 대의 계승자인 세자 신생이 아버지 진원공의 공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공자 중이는 포성의 영주로 많은 가신들이 자원하여 포성으로 이주했다는 소문도 기억났다. 그 중이가 내 딸을? 그러나 자격이 미달되면 받지 않는다니 장구여 족장은 발끈했다.
그대의 말은 너무 오만하군. 수괴와 계회를 데려오너라. 측근에게 지시한 후 턱을 높이 치켜든 장구여 족장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잠시 후에 변할 호원의 표정을 상상하며 의기양양해했다. 장구여 족장의 두 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호원은 눈이 부셨다. 소문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매들이었고 특히 언니의 미모는 절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단한 아가씨들입니다. 이래도 자격 운운할 것인가? 장구여 족장은 어린아이처럼 의기양양하여 다시 두 딸을 내보내고 호원에게 으스댔다. 그러나 호원은 기죽지 않았다. 그는 가신단의 지도자다운 능란함을 발휘하며 말했다. 아까의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중이 공자의 여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내주십시오. 결코 백적의 수장에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오. 이것은 사나이로서의 약속입니다. 장구여 족장은 이러한 호원의 태도에 기가 질렸다. 어쩐지 호원의 술수에 자신이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좋소. 둘 중 누구를 원하시오? 둘 모두. 엔? 지금은 비록 나라를 떠난 망명공자이지만 훗날 진나라의 주인으로서 귀양하실 분입니다. 지금 잘 교류해두는 것이 장구여 부족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호원은 자르듯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구여 족장의 두 딸인 수괴와 계회를 데리고 백적 족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적 수장은 깜짝 놀랐다. 대단한 사내다. 라는 경탄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선진, 이 두 아가씨를 잘 모시도록. 호원은 조금도 으스대지 않았다. 수괴와 계회를 선진에게 맡기고 나서 백적 수장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하사품 잘 받겠습니다. 수장이 뭐라 말할 틈도 없이 호원은 기마대 선봉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회군하라. 그러나 호원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가 장구여 족장의 두 딸인 수괴와 계회를 중이 앞에 내밀었을 때 중이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담지 않았다. 나에겐 여자가 필요 없다. 백적 수장에게 넘겨주도록. 호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이는 여자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스스로 밝히는 편도 아니어서 호원이 대신 나선 것이었다. 그런데 필요 없다니 이렇게 되면 호원만 공연히 우스운 짓을 한 셈이 된다. 백적 수장에게는 넘겨주지 않기로 장구여 족장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했단 말인가? 중이의 입술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호원은 놓치지 않았다. 평소 신뢰를 강조하던 중이었기에 호원은 그 점을 집요하게 강조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중이의 입에서 마침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동생인 계회를 처로 삼겠소. 호원은 또 한 번 놀랐다. 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첩이 아니라 처라고 하였다. 지금은 비록 중이의 처지가 망명객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진나라로 돌아가 군위에 오를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백적에서의 생활은 임시일 뿐이었다. 외로움을 달랠 소실이라면 모를까 세력도 혈통도 보잘것없는 적족인 장구여의 여인을 정실로 맞이하기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이곳에 안주하려는 것일까? 호원의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소실로도 충분치 않겠습니까? 아니, 정실이 아니면 나는 시중을 받지 않겠소.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실이요. 호원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했지만 끝내 중이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언니인 수괴는 어찌하시렵니까? 조세에게 내주는 것이 어떨까? 조세? 조세는 진원공으로부터 경 땅을 영지로 받은 대부 조숙의 손자였다. 뒤늦게 포성으로 들어와 중위의 가신단에 합류한 인물로 시문에 밝고 의리와 충성심이 호원 못지않은 장년의 사내였다. 또 다른 의미에서 중후한 인품을 갖고 있는 현사풍의 사나이였다. 어째서 하필이면 조세입니까? 그러나 호원은 굳이 이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나름대로 중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세는 포성으로 오기 전에 상처를 겪었다. 중이와 마찬가지로 호라비 신세였다. 가신단에 독신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젊은 총각들일 뿐 호라비 신세는 중이 자신과 조세뿐이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에 대한 배려,
어쩌면 이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인지도 모른다. 호원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후 쾌활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공자께서는 동생인 계외, 조쇠는 언니인 수괴. 재미나군요. 끝없는 불안. 요즘 여희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다. 도무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처음에는 세자 신생만 죽이면 모든 것이 자신의 세상이 되는 줄 알았다. 자신의 세상이 되기는 하였다. 소원대로 해제를 세자로 올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뿐이었다. 준이, 이요. 이 두 공자의 얼굴이 자꾸 여희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그들이 감히 진원공의 명을 어기고 포읍과 구룹을 탈출한 것에서부터 여희의 계산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진원공은 두 공자의 제거에 소극적이었다. 노쇠한 탓이리라. 두 공자가 건재해 있는 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들이 언제 반격의 칼을 뽑아들지 모르는 일. 그 언제라는 것을 여인은 잘 알고 있었다. 진원공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중이도 이호도 모두 귀국을 시도할 것이다. 여인은 영리한 여인이었다. 진원공이 살아있을 때 두 공자를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그녀와 해제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다. 이 정도쯤은 그녀도 생각이 미칠 줄 알았다. 정부이자 책략가인 우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두 공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벅차지요.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 여희의 눈썹이 찡그러졌다. 그 모습이 요염했다. 우시는 강한 충동을 느꼈으나 간신히 눌러 참았다. 중이에게는 병사를 보내고 이호에게는 환, 고리 모양의 보석을 보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병사를 보낸다는 것은 토벌을 말함이요, 환을 보낸다는 것은 회유를 하라는 뜻이었다. 여희의 눈동자가 강하게 빛났다. 이호에게 환을? 여희로서는 욕심 많고 성격이 거친 이호보다는 부드럽고 인자한 성품의 중이와 손을 잡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희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자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우시는 고개를 저었다. 중이는 음험합니다. 겉으로는 욕심 없고 인자해 보이지만 속은 이호보다 더한 야심을 품고 있는 자가 바로 중이입니다. 또한 이호는 진나라를 후원국으로 하고 있는 양나라에 머물러 있지만 중이는 보잘것없는 백적 불악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손을 잡으려면 당연히 이호와 잡아야 합니다. 내궁에서 이런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진원공은 궁정에 나가 두 가지 명을 내렸다. 대부 가와는 양나라로 가 이호에게 환을 전하고 오라. 환관 발제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백적을 토벌하고 오라.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두 공자에 대한 처우가 정반대이기도 하였거니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닌가 여길 정도로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이었다. 상식대로라면 환을 전하는 일은 내관인 발제가 해야 하고 백적을 토벌하는 군사일은 대부인 가화가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대신급으로 올라선 이극과 비정만은 진원공의 의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중이 공자를 죽이려는 속셈이다. 대부 가화는 엄밀히 말하면 죽은 세자 신생의 당이다. 공자 이호를 회유하기 위한 협상자로서 그보다 적임자는 없다. 반면 발제는 무예 솜씨가 뛰어난 자객풍의 진원공 신봉 내관이다. 과거 중이를 죽이기 위해 포읍으로 나갔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다.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 중이를 제거하려 들 것이 틀림없다. 교활한 계집. 이극은 집에 틀어박혀 이를 갈았다. 마침내 발제의 토벌군이 강성을 출발했다. 이 소식은 백적 불악의 망명에 있는 중이의 귀에도 전해졌다. 아버지의 군대와 맞설 수 없다는 판단의 중이는 백적 불악을 떠나겠다고 짐을 꾸렸으나 가신단의 지도자인 호원과 조쇠의 생각은 달랐다. 두 사람은 백적 수장을 찾아가 열변을 토하며 설득했다. 기껏해야 환관이 지휘하는 군대입니다. 이참에 백적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진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백적 수장은 호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소. 백적 수장은 중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적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신이 직접 기마대를 편성해 남하했다. 진군과 백적군은 구름 남쪽 채상이라는 곳에서 마주쳤다. 병차대와 기마대의 싸움이 벌어졌고 첫 전투에서는 진군이 승리했다.
그러나 곧이어 가세한 중위의 가신단 돌격대가 발제의 본진을 격파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특히 선진과 위주의 활약이 돋보였다. 1승 1패로 균형이 맞춰졌으나 뒤늦게 가신단의 전투 참여를 알게 된 중위는 그들을 소환하며 전세는 백중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승전보가 들리지 않아 초조해하던 진원공에게 대부 비정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부자간의 연은 끊을 수 없는 천륜입니다. 중이 공자의 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미 나라 밖으로 달아났는데 군대까지 보내어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더욱이 백적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시일만 소비하면 이웃 나라들이 깔볼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굴령을 내리십시오. 진원공은 병석에 자주 누우며 몸과 마음이 심약해져 있었다. 궁중 내의 중위와 이호를 따르는 무리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자로 삼은 해제의 앞날이 염려되었다. 굳이 그들의 원한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철굴령을 내렸다. 발제를 불러들여라. 진원공은 공자 이호가 공손히 환을 받았다는 대부 가화의 복명의 위안을 삼았다. 진원공 26년 이해는 주양왕 원년이자 제환공 35년으로 BC 651년에 해당한다. 제환공이 패공의 절정기를 맞이하며 규구에서 회맹을 열고 천자보다 더한 권위와 권세를 누리던 시기였다. 나도 봉선을 하고 싶다. 진원공이 이런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바로 이 즈음이었다. 그해 8월 제환공이 다시 규구에서 회맹을 소집하며 진원공을 초청했다. 진나라는 중원의 여러 나라들에게 야만족 취급을 받아왔지만 괴과 우나라를 병탄하고 국경을 황하 강변까지 넓히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제는 중원의 패자인 제환공도 진나라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참석하겠습니다. 진원공은 제환공의 휘하로 들어간다기보다 중원 패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식이 더 앞섰다.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규구로 향했다. 도중에 주왕실의 태제이자 주공인 기보를 만났다. 그런데 주공 기보는 규구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규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벌써 끝났습니까? 그런 모임에는 갈 필요가 없소이다. 주공 기보는 전에 없이 기분이 상해 있었다. 제환공의 거만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 마치 자신이 천자라도 된 듯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도 기분이 나빠 중간에 그냥 빠져나오는 길이요. 진원공은 몸이 쇠약해진 탓에 하루 30리 길도 채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주공 기보로부터 갈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 굳이 회맹에 참석하려던 마음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나도 돌아가겠소. 이 소득 없는 여행은 이른이 넘은 진원공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강성으로 돌아온 직후 진원공은 다시 병상에 누웠고 그 상태는 여느 때보다 더 심각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할 만큼 쇠잔해 있었다. 진원공의 이러한 병세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여희였다. 물론 진원공을 걱정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상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첩은 약하고 해제는 어립니다. 만일 군우께서 돌아가시면 타국에 나가 있는 공자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첩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진원공은 힘없는 눈길로 여의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 속에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깨달은 자괴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부 순식은 충성스런 신하다. 내가 특별히 세자 해제의 앞날을 그에게 부탁할 터이니 그대는 너무 근심하지 말라. 진원공은 순식을 자신의 병상 앞으로 불러들였다. 순식이 입궁하여 진원공의 머리맡에 섰다. 과인이 듣건대 사의 근본은 충과 신이라 했소. 충은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오? 순식은 진원공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충이란 전력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신이란 죽을지언정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오. 경에게 내 아들 해제의 앞날을 부탁하는 바이오. 순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원공은 9월 11일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여인은 해제를 순식에게로 보냈고 순식은 진원공의 유언대로 세자 해제를 군주로 세웠다.
여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순식은 상경에 올라 관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양호와 동관호는 각기 좌우 사마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다. 이때 혜제의 나이는 15살이었다. 여희의 동생 소희가 낳은 탁자는 9살이었다. 혜제를 주공으로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다. 신생의 스승이었던 이극이었다. 비록 망명 중이지만 중이와 이호 두 공자가 엄연히 살아있소. 어찌 혜제를 군위에 올릴 수 있단 말이오. 이극의 열변에 동조하는 무리가 속속 나타났다. 그동안 진원공이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반여희파와 중립파들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비정이었다. 진원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그간 참고 참아왔던 울분과 격정을 한꺼번에 폭발시켰다. 죽여야 할 것입니다. 진원공이 없는 여희의 존재는 나약한 여자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적수가 아니었다. 문제는 순식 이외다. 눈을 내리깔며 신중론을 편 사람은 비정이었다. 순식은 혜제의 스승이자 진나라 조정의 대신으로 결코 혜제를 제거하는 데 동조하지 않을 것이었다. 혜제파와 망명 공자파의 대립. 대부들 간의 극심한 파벌 싸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일단 설득해봅시다. 이극은 비정의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수레에 올라 순식의 저택으로 갔다. 지금 혜제가 군위를 이어받긴 하였지만 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정식으로 군주라 할 수는 없소. 그대도 알다시피 중이와 이호 공자는 타국에 망명해 있소. 그리고 조정 안에는 두 공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아직 건재하오. 필시 그 세력이 혜제를 몰아내고 중이나 이호 공자를 모시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인데 이에 대해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순식은 이극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올 것이 왔다는 각오가 섰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나는 선군의 명을 받았소. 성군께서는 나에게 혜제의 앞날을 부탁하셨고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라 약속했소. 나는 그것 이외에는 모르오. 비정이 안타깝다는 듯이 설득하려 들었다. 그대가 죽음을 각오한 것은 좋소. 하지만 혜제도 죽고 그대도 죽는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소? 충성에 어찌 의미를 찾겠소? 사람은 때로 묘한 고집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이때의 순식이 바로 그러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사람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것이었다. 결국 이극과 비정은 순식을 설득하기를 포기했다. 군사를 일으킬까요? 대부 가화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된 것으로 보아 극도의 격앙 상태임이 분명했다. 가화는 생전에 세자 신생을 섬겼던 사람으로 신생의 죽음 이후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지내다가 진원공이 세상을 떠나자 신속히 이극의 편에 가담해 혜제파의 타도에 앞장섰다. 군대를 동원하면 일이 커지겠지? 이극의 중얼거림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신에 가까웠다. 망명 공자파와 혜제파 사이에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동료 대신인 순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이기도 했다. 온건파인 비정이 이에 동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공연히 공시를 어지럽힐 필요는 없소. 하오면? 가화가 불만스러운 어조로 다시 물었다. 아무래도 자객을 보내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낫겠지. 이로써 혜제를 제거할 방법은 자객을 동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5살 소년 혜제는 상주로서 진원공의 빈청을 지키며 하루에 3번 빈소 앞으로 나가 곡하고 절을 올렸다. 상경 순식의 엄격한 명령으로 주변 경비는 삼엄했고 수십 명의 무장한 시위병들이 철통같이 주변을 경계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 시위병이 교대되었다. 여희의 정부 우시는 근시의 자격으로 빈청을 돌며 상태를 점검했다. 어둡군. 불을 밝혀라. 우시가 시위병에게 지시하자 한 병사가 빈청으로 들어가 등촉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때마침 곡하는 시간이 되어 혜제는 빈소 앞집 방석 위에 앉아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때 등촉을 밝히던 시위병이 갑자기 몸을 돌려 혜제를 덮쳤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모두가 멍해 있었고 그 시위병의 손에 쥐어진 예리한 비수를 보고 나서야 상황이 파악되었다.
앙! 비수는 허리를 숙이고 있던 해제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해제는 곡 대신 비명을 내지르며 지팡석 위로 쓰러졌다. 자객이다. 잡아라. 뜰에 대기하던 시위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뛰어오르는 사이 자객은 여유롭게 몸을 돌려 시위병들과 마주했다. 이로써 세자 신생의 원수를 갚았다. 그는 외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직 기어가는 해제의 등을 비수로 다시 한 번 찔렀다. 캬! 그것이 해제가 남긴 마지막 음성이었다. 해제 암살 소식은 즉각 순식의 귀에 전해졌다. 이를 전한 사람은 우시였다. 자객에 의해 해제가 암살되자 우시는 곧장 궁을 나와 순식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극 일당의 짓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모아 이극을 토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옷을 갈아입고 수레에 올랐다. 궁으로 들어간 순식은 해제의 시체를 쓰다듬으며 대성통곡했다. 해제의 앞날을 잘 살펴달라는 진원공의 유명이 채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싸늘히 식은 해제의 시신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순식은 해제의 시체를 관에 넣어 실내를 정리한 다음 결연한 표정으로 진원공의 빈소에 큰 절을 올렸다. 주공의 유명을 받들지 못한 순식, 이제 여기서 죽어 주공께 사죄할까 합니다. 넓은 빈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음성으로 의졸였다. 허리를 펴자 칼을 뽑아 칼끝을 자신의 가슴에 대었다. 아! 빈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순식은 여전히 변함없는 표정으로 칼을 거꾸로 쥐고 엎어지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때였다. 순씨, 무슨 짓을 하려는가? 굵고 위험에 찬 음성이었다. 목소리는 어찌나 우렁우렁한지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주공. 순식은 깜짝 놀랐다. 들린 목소리는 틀림없이 진원공의 음성이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 없건만 순식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칼에서 손을 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진원공의 시신이 담긴 관 뒤편에서 그림자 하나가 솟아나듯 나타났다. 아니, 너는? 나타난 사람은 우시였다. 그는 뛰어난 배우이자 성대모사에 능한 인물로 진원공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쯤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시입니다. 내가. 순식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다. 대신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신을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무례를 범했습니다. 우시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허리를 깊이 숙이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죽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는 성군께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죽음으로써 속죄하는 것 외에는. 대신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선군의 유자가 어찌 해제 공자뿐이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탁자도 선군의 아드님이십니다. 우시의 말이 끝날 무렵 빈궁의 문이 열리며 등촉불이 크게 흔들렸다. 문 입구에는 2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순식 앞으로 다가왔다. 우시의 말이 맞습니다. 여희였다. 뜻밖의 해제의 죽음으로 인해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숨이 막힐 듯한 아름다움은 여전히 돋보였다. 군부인. 탁자가 남아 있소이다. 탁자를 부탁드립니다. 여희의 말을 들은 순식은 자신도 모르게 문 입구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9살 소년 탁자가 반짝이는 눈동자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순식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신 힘이 부족하나 군부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이극의 꿈은 무너졌다. 그는 해제를 죽이면 순식도 모든 것을 포기하며 대세를 따를 것이라 여겼다. 최악의 경우 순식이 자결하면서 여의로 인한 공실의 혼란이 종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허를 찔린 기분에 이극은 이를 갈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순식이 탁자를 군위에 앉히는 것은 이극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였다. 순식. 생각보다 집요하군.
동창이 밝아올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비정이었다. 그 또한 궁중의 소식을 들었음이 분명했다. 한밤중인데도 순식은 탁자에 군이 즉위식을 거행한 모양이요. 이미 궁은 양호와 동관호가 군사를 배치하여 완전 장악한 상태이요. 끝내 피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이극은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가능한 한 무력 수단을 피하고 싶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끝내 알아주지 못한 순식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서 오는 반응이었다. 어찌하는 게 좋겠소? 비정이 눈썹을 찡그리며 물어왔다. 순식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니 우리도 그에 대응할 만한 군대를 동원해야겠지요. 대부들이 흔들리고 있는 듯하오. 자칫하다가는 영모의 누명을 뒤집어 쓸 수가 있소이다. 순식이 새 군주의 명을 앞세운다면 흔들리는 사람도 생겨나겠지요. 추천은 심기가 굳세고 의리를 아는 사람이니 일단 그에게 군사 모으는 일을 맡깁시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곧 추천의 집으로 가 대신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소. 궁에서는 순식이 양호, 동관호 등과 함께 새 군주 탁자를 지키기 위해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부들은 이극과 순식 사이에 끼어 어느 편에 가담할지 몰라 아직 본격적인 입조를 서두르지 않은 상태였다. 썰렁한 궁정에는 양호와 동관호의 음성만이 울려댔다. 많은 대부들이 입궁하지 않은 것은 이극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극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공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신께서는 저에게 군사 300을 내주십시오. 제가 이극의 집으로 가서 그를 도륙내겠습니다. 순식은 마음이 괴로웠다. 이극이라면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동료 대신이었다.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기를 원치 않았다. 설사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패한다면 탁자마저 위험해질 것이다. 순식은 이런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일단 군사를 모아 힘을 기른 후 협상을 시작하면 이극도 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는 결심을 굳히고 양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극과 비정은 우리 진나라의 대신이자 공신입니다. 이미 그들의 세력은 공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섣불리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진나라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일단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기회를 엿보아 일거에 선멸하는 것이 나라와 공실을 위해 상책일 것입니다. 지금은 선군과 해제공자의 상례를 치르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 뒤 새 군주의 위상을 바로 세워 이웃 나라들과 우호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호와 동관호는 순식의 이 계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에는 너무 미온적이었다. 쉬운 일을 지나치게 어렵게 끌고 간다. 양호는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은 순식이 꽤 많은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어느 것이 우선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그를 믿고 따라가다가는 묻힐 땅 하나 갖지 못할 거야. 궁을 나오며 양호는 연신 순식을 비방했다. 동관호가 눈을 번득이며 물었다. 자네에게는 이극을 처치할 방도가 있단 말인가? 물론이지. 머지않아 돌아가신 선군의 장례가 진행될 것 아닌가. 그날 무장병사를 동문 밖에 매복시켜 놓고 이극이 상여를 전속 나올 때를 노리면 될 것이네. 아무리 이극의 당이 공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들 그 순간에는 어쩌지 못할 게 분명하네. 묘책이로군. 충성심 하나로 탁자 공자를 지키려 하다니. 순식도 참으로 어리석군.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네. 좋은 생각? 순식 몰래 우리끼리 이극을 처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지만 무장병사를 동원하려면 순식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무장병사를 동원할 필요조차 없네. 내가 아는 장사 도안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3,000근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뛰어다닐 수 있는 인물이네. 그에게 좋은 벼슬을 약속하면 이극을 처치하는 데 충분히 나설 것이야. 그날 저녁 동관호는 도안을 불러 자신의 집 밀실로 들였다. 일이 성공하면 대부 자리를 보장하겠네. 도안이라는 이름자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가축도사를 직업으로 하는 하층 신분이었다. 그런 그에게 대부라는 지위는 하늘처럼 높은 자리였다. 그런데 그 신분에서 오를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꿈 같은 제안이었다. 좋습니다.
나리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도안이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비록 공실 사정에는 어두운 도살업자였지만 수년 전 세자 신생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다. 이극은 바로 그 세자 신생의 스승이었다. 도안이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추천날이라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침상에 누워 생각에 잠겨있던 도안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추천은 도안이의 단골 손님이자 진나라 조정의 대부였다. 도안이는 고기를 배달하며 여러 차례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도안이는 서둘러 대부 추천의 집으로 달려갔다. 급히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추천은 비정의 방문을 받고 밀담을 나누던 참이었다. 마침내 세자 신생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찾아왔소. 비정은 이극의 계획을 전달하며 추천에게 군사를 모으는 일을 맡기고 돌아간 상황이었다. 그 직후 도안이는 양호와 동관호의 이극 암살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 추천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도안이는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도안이를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자세를 가다듬은 후 입을 열었다. 세자 신생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네. 그분이 자결하셨을 때 백성들은 속으로 다 통곡했지. 백성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네. 여희와 해제가 어찌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편안히 살 수 있으리요. 이번에 이극과 비정이 해제를 암살하고 망명 공자 중 한 분을 새 임금으로 모시려 한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받든 의거일세. 자네가 만일 간악한 자들을 돕고 충신을 죽인다면 이는 불의이네. 하늘의 뜻에 반하는 일이란 말일세. 만일 자네가 이극을 암살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자네는 후세만대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분명하네. 내 진심으로 자네를 위해 하는 충고이니 이번 일만은 결코 하지 말게. 추천의 말을 들은 도안이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그는 머리가 방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같이 무식한 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제 욕심을 채우고자 의로운 일을 행하는 분을 죽일 만큼 뻔뻔스럽지는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동관호에게 가서 이극 대신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네. 안 되다니요? 자네가 지금 가서 거절하면 자네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네. 또한 동관호 일당은 다른 사람을 구해 기어코 이극 대신을 암살하려 들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명만 내리십시오. 자네는 모른 척 이극 대신을 죽이겠다고 저들을 속이게. 그러면 저들은 마음 놓고 자네만을 믿을 것이네. 그때를 이용해 저들을 처치하면 자네는 오히려 하늘의 뜻을 행한 의사가 될 것이 아닌가. 나 또한 이극 대신에게 자네의 공로를 알려 그 빛을 더해주겠네. 자네가 동관호와 양호를 해치운다면 자네는 부귀를 누릴 뿐 아니라 천추의 의로운 이름을 남길 영웅이 되는 것이네. 어떤가, 내 말대로 하여 의로움을 남기겠는가, 아니면 불의를 위해 몸을 망치겠는가? 저는 대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약속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겠는가? 대부께서 저를 의심한다면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도안이는 칼을 뽑아 달게 목을 치고 그 피를 입술에 바른 채 하늘에 맹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진원공의 장례일이 되었다. 조정의 모든 대부가 궁으로 들었으나 이극만은 병을 핑계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객의 임무를 맡은 도안이는 동관호를 찾아가 몰래 속삭였다. 이극이 궁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늘이 그의 목숨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극을 처치할 터이니 대부께서는 제게 병사 300명만 붙여주십시오. 주공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제가 이극의 집을 습격하여 그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좋은 계책이다. 동관호는 두말 없이 순식 몰래 병사 300을 도안이에게 내주었다. 도안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극의 집 주변을 에워싸며 습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집안에 머물러 있던 이극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가재, 집안일을 총괄하는 자를 불러 지시했다. 너는 지금 당장 순식에게 가서 내가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오너라.
가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관백 순식께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까? 이극은 단호히 말했다. 밖의 군사들은 동관호의 병사들이야. 순식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게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순식밖에 없어. 어서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극의 다급한 재촉에 가재는 어쩔 수 없이 순식을 향해 달려갔다. 가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극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순식, 이 모든 게 그대가 자초한 일이오. 잘 가시오. 한편 교회에서 장례를 관장하던 순식은 이극의 가재로부터 동관호 병사들이 이극을 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이극의 집이 포위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그는 옆에 있던 동관호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러자 동관호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은 이극이 오늘을 이용하여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도안이라는 자로 하여금 이극을 처단하도록 했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모든 것은 관백의 공로가 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관백께서는 모르시는 일이니 아무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순식은 더 따져 물었다. 이극이 나에게 구원을 요청해 왔는데 어떻게 내게 아무 책임이 없단 말이오? 동관호는 능글맞게 답했다. 그렇다면 관백께서도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극을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참에 이극을 처단하시겠습니까? 순식은 고민에 빠졌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를 향해 양호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극은 관백께서 구원하러 올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용하면 이극을 쉽게 잡아 처단할 수 있습니다. 순식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좋소. 일이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행동하시오. 나는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궁으로 돌아갈 테니 두 대부께서는 병사를 거느리고 도안이와 합세하여 이극을 도륙내시오. 동관호와 양호는 싱긋 웃음을 흘리며 병사를 몰고 이극의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순식과 이극 사이의 싸움 소문은 번개처럼 빠르게 퍼졌다. 이를 증명하듯 동관호와 양호가 이끄는 병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며 삽시간에 성내는 소란스러워졌다. 순식이 공시를 앞세워 망명공자를 내세우고 있는 이극을 토벌하는 상황이 되자 대부들은 어느 편에 가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숨죽인 채 두 대신 간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극은 탁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놈들. 그는 자신에게 가담하리라 믿었던 대부들마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집안에 처박혀 있다는 소식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하오. 비정이 그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공격 명령을 내린 순식 또한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우선은 동관호와 양호부터 처단해야 할 것이오. 이극은 집 밖에서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척하는 도안이에게 밀명을 내렸다. 동관호와 양호부터 해치운 후 궁으로 들어가 순식과 탁자를 주살하라. 동관호가 앞장서고 양호가 뒤를 따랐다. 선발대인 동관호가 동시에 이르렀을 때였다. 저편에서 도안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이극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급히 아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말하라. 귀 좀. 도안이가 동관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동관호가 긴장한 채 상체를 내밀려는 순간 도안이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치솟았다. 어찌할 틈도 없이 그 주먹은 번개처럼 동관호의 목을 내리쳤다. 캬! 철퇴보다 강한 도안이의 주먹이었다. 단 한 방에 동관호는 목뼈가 부러져 즉사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병사들은 놀라 얼어붙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도안이는 병사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중이 공자께서 이미 진나라와 정나라 군대를 이끌고 성 밖에 와 계신다. 나는 이극대부의 명을 받고 세자 신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 간악한 무리부터 죽이고 중이 공자를 군위에 모시려는 것이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오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 병사들은 도안이의 말에 동요했고 공자중이가 새 군위에 오른다는 소식에 흥분해 기뻐하며 도안이의 부하로 자청했다. 그들은 곧바로 도안이와 함께 방향을 틀어 뒤따라오는 양호를 공격하기로 했다.
성 안으로 들어와 이극의 집으로 향하던 양호는 뒤늦게 동관호가 도안이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했다. 조당으로 양호는 급히 궁을 향해 달렸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직감했으며 순식과 탁자를 데리고 타국으로 망명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러나 하늘은 양호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조당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름길로 달려온 도안이와 그의 병사들에게 추격당하고 말았다. 그가 겁을 먹고 주춤하는 사이 다른 편에서 이극, 비정, 추천 등이 이끄는 병사들이 그를 포위하며 양호는 더는 달아날 길이 없었다. 양호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들었다. 맞서려는가? 이극의 외침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소리 같았다. 양호는 결국 포기하고 칼을 거꾸로 쥔 채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몸이 떨려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주저하던 찰나 도안이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한 칼에 양호의 목을 쳤다. 한 줄기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동관호가 죽고 이어 양호마저 주살당하자 대세는 단숨에 이극 쪽으로 기울었다. 그동안 눈치만 살피던 대부들이 차례로 집 밖으로 나와 이극 편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이는 좌행대부 공화였다. 그러나 원로 대신 호돌과 과거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궁으로 누군가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대열을 갖추어 궁문을 향해 돌진했다. 조당 문 앞에는 순식이 칼을 짚고 비장한 각오로 서 있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그의 뒤에서는 9살 소년 임금 탁자가 공포에 질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순식은 탁자에게 끔찍한 광경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오른팔 소매로 탁자의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극을 향해 무거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이 어린 소년에게 무슨 죄가 있겠소?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선군의 1점 혈육인 이 소년을 살려주시오. 순식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극의 입술에는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대에게 묻노니 세자 신생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순식은 침묵했다. 세자 신생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답하면 나 또한 탁자를 죽이지 않겠노라. 순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도안이가 순식 앞에 뛰어들며 외쳤다. 이 도안이가 대신의 목을 베겠소. 도안이는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순식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튀고 뇌수가 흘러내렸다. 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음을 맞았다. 뒤에서 지켜보던 탁자는 절규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미 여러 명의 피를 본 도안이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탁자를 번쩍 들어올려 계단 밑으로 내던졌다. 이극, 비정, 추천 모두 눈을 감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탁자의 머리가 깨졌다. 탁자의 손과 발은 한동안 떨리다가 멈췄다. 순식과 탁자를 해치운 도안이는 병사를 이끌고 내궁으로 향하며 외쳤다. 여의를 찾아라. 도안이가 내궁 문을 발로 차부쉈을 때 앞을 가로막는 한 사내가 있었다. 여희의 정부이자 진원공이 총애하던 배우 우시였다. 보잘것없는 놈. 도안이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우시를 철퇴 같은 주먹으로 내리쳤다. 단 한 방의 주먹에 우시의 오른쪽 눈알이 빠졌다. 졸지의 악귀 같은 모습으로 변한 우시는 다시 몸을 일으켜 도안이를 노리고 칼을 뻗었으나 도안이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는 도안이의 발이 우시의 배를 후려찼다. 헝!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시가 나동그라졌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내장이 파열되어 즉사해버린 것이었다. 내궁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여인은 우시마저 처참한 죽음을 당하자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후원으로 달려가 연못 속에 몸을 던졌다. 이극은 여의를 얼마나 증오하였던지 연못 속에서 그녀의 시체를 끌어올려 칼을 들고 다시 수십 토막을 내었다. 이로써 여의로 인해 빚어진 진나라 공실의 참극은 그 막을 내렸다.